아들은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창피한 줄 아세요? 그 서늘한 눈빛과 거친 손길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모은 1억 원이 든 통장을 아들 면전에 던지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60살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이 이야기는 불과 몇 달 전 제 인생이 잿더미 같았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60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과 함께 20년을 바쳐 일군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3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빛을 잃고 흑백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새벽 4시, 어김없이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제 몸에 지독한 습관을 새겨놓았습니다. 옆자리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기분에 더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시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 금세 환해졌지만 그 빛은 제 마음의 어둠까지는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세상은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저만 홀로 깨어 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죠. 찬물에 세수를 하고 대충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깊어진 눈가에 주름 생기를 잃은 피부, 무엇보다 공허함이 가득한 저 두 눈. 저게 정말 나일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제 얼굴은 늘 웃음꽃이 피어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말했거든요. 선영가, 당신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이제는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떡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이른 새벽의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가끔씩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이 이 도시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죠.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위해 이 새벽을 달리고 있겠지. 나만 홀로 이 외로움의 터널을 걷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 텅. 빈 거리를 걷는 내내 외로움은 검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쌀가루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니 2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정겨운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겨움 속에는 칼날 같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바로 남편이 늘 서서 반죽을 하던 왼쪽 작업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무겁고 힘든 인절미나 시루떡 반죽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서 오밀조밀한 송편이나 꿀떡을 만들었죠. 남편은 반죽을 치대면서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새로 나온 뉴스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뜬금없이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선영아, 그때 당신 나한테 첫눈에 반했잖아. 얼굴이 홍당무가 됐었는데. 그러면 저는 누가 그래요? 당신이 나 쫓아다녔잖아요. 하며 핀잔을 주곤 했죠.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새벽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작업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 작업대를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서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죠. 3년이 지난 지금은 덤덤하게 바라볼 수는 있게 됐지만
그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쌀가루와 물소금을 섞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20년간 해온 일이니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지금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 무거운 쌀가루 포대를 내가 혼자 나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당신이 있었으면 만약이라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전 7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첫 떡이 찜기에서 나왔습니다. 고소한 떡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열대에 떡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아침 대용으로 떡을 사가는 직장인들, 아이들 간식을 사러 온 젊은 엄마들, 아침 산책을 나온 동네 어르신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슬픔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때가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나는 왜 웃을 수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멈춰버린 걸까?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지훈이는 대기업에 다니느라 늘 바빴습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으니 제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도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더니 결국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식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떡은 봉지에 담아 가게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가시곤 했죠. 주방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청음망은 더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며 애써 웃었더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도 집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꺼내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죠. TV를 켰습니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조금도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정막을 깨기 위해 소리를 켜놓는 것이었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없는 잿빛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멈춰버린 시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7시에 첫 떡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은 진열대를 잠시 둘러보시더니 저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래기떡 하나 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시래기떡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그분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시더군요. 오늘도 떡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오늘도라니 마치 어제도 왔었던 것처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분은 정확히 7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래기떡 하나를 사가시며 똑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떡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7시가 가까워오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문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심장이 작게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책이야, 박선영. 나이가 몇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작은 설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7시가 지나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허전함에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이제 안 오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제 잿빛 같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아침 7시면 제 떡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분 강민호 씨는 그 월요일 아침 제 불안한 기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일주일, 그것도 매일 아침 시래기떡 하나를 사가며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던 사이인데 왜 이렇게 그분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 자신이 우습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고작 낯선 남자의 따뜻한 눈빛 한 번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다니.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떡을 찌는 찜기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쉭쉭거리던 소리가 점점 덜컹덜컹거리는 불안한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도도 평소보다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떡이 제대로 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찜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찜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러는 거야? 하필 오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기계 고장은 뚝딱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서 가게의 웬만한 기계들은 직접 고쳐 쓰곤 했죠. 하지만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수리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다른 곳에 급한 출장이 잡혀서요. 내일 오후에나 방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라니. 오늘 장사는 다 망쳤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열대에는 아침 일찍 만들어 놓은 떡 몇 종류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점심시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주방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게도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제 표정이 어지간히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가 제게 다가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가게 손님에게 이런 속사정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찜기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기사님은 내일 오후에나 오신다고 하고
오늘 장사는 다 망친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잠시 후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네, 고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가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데 기계 다루는 일은 제법 익숙합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를 찜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찜기 주변을 잠시 살펴보더니 차에 공구함이 있다며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제법 큰 공구함을 들고 돌아온 그는 능숙하게 찜기의 뒷면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습니다. 투박했지만 기계를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거침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게 기계를 고치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든든함과 안도감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그가 땀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모터에 연결된 작은 부품이 낡아서 접촉 불량이 있었네요. 임시로 고쳐놓았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기사님 오시면 새 부품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찜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찜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어쩌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주방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향이 어색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고 특히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짙은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늘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혹시 가게 혼자 운영하세요? 네.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자 또다시 가슴 한쪽이 뻐근해 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남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제 모든 상처를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아서였을까요? 그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 아내도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혼자 삽니다. 자식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나처럼 매일 밤 텅. 빈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구나. 나처럼 밥상에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사람이 그립구나.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특히 밤이 참 길고 힘듭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텅 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밤에 원룸에 혼자 누워있으면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때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나이는 63, 그리고 근처에서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빵 반죽을 치댈 때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네요.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하자 그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가게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무향기 가구 공방대표 강민호.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손으로 직접 만든 가구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그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떡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오늘 그 인사는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명함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어쩌면 멈춰버린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다녀간 후 제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삶은 그대로였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를 기다리는 설렘이 생겼고 오늘도 떡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라는 그의 인사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그가 준 명함이 부적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곤 했죠. 그럴 때면 그의 따뜻한 눈빛과 든든했던 손길이 떠올라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그의 말은 그저 예의상 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제가 먼저 연락했다가 그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60이라는 나이가 저를 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주책스럽게 느껴졌고 혹시라도 제 마음을 들켜 상처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여전히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며칠 내내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떡집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창밖에는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금방이라도 하늘에 구멍이 뚫릴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빗소리만이 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진열대를 닫고 있는데 가게 문이 세차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 씨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제 떡집 불빛을 보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얇은 셔츠는 몸에 그대로 달라붙어 그의 단단한 상반신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질 줄은 몰랐네요. 그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잠깐만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닦는 동안 저는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주방 안작은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우리 둘뿐이었고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는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마를 겁니다. 그가 말했지만 젖은 옷 때문에 추운지 몸을 살짝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가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걸 드리려고 아침부터 서둘렀는데 비 때문에 이제야 오게 됐네요.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잘 다듬어진 나무 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떡을 썰 때 쓰면 좋겠다며 며칠 밤을 새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마의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선영의 떡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나무 도매는 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선영 씨가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부름에 제 마음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책감,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그가 주는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울먹이며 묻자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영 씨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려고 누우면 선영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선영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저 역시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저를 덮었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서늘했지만 그의 천은 더여 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품과는 다른 단단하고 넓은 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에 팔을 둘렀습니다.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이 그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가 저를 살며시 떼어내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점점 깊고 뜨거워졌습니다.
3년간 잊고 지냈던 안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내 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에 금일 조기 마감이라는 팻말을 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제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 15분의 거리가 마치 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남자라고는 남편 외에 단 한 번도 들인 적 없는 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티셔츠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젖은 셔츠를 벗는 순간 저는 또다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공일로 다져진 그의 몸은 63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하고 남성적이었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 대신 저를 원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다시 저를 끌어안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안아올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제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저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그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이마와 뺨 그리고 입술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3년간의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의 뜨거운 온기 속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겨 밤새 울고 또 웃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연주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의 품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누워 고른 숨을 내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다시 이런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제 곁을 채워주는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망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한층 더 깊고 다정해져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의 잠긴 목소리가 제 심장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요.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떡집 영업이 끝나면 그의 집으로 가거나 그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거침없고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왕성한 체력에 놀라기도 했지만 곧 그것이 3년간의 외로움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저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저를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밝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가게 정리하고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는 민호 씨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엄마네 집 근처인데 잠깐 얼굴 뵙고 가려고요. 집에 안 계세요. 지금 갑자기 왜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요. 근처에 왔다가 엄마 생각나서요. 어디신데요? 제가 그리로 갈까요? 아니야. 엄마 지금 거의 다 왔어. 집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집 근처에 와 있대요. 지금 집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이참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안 돼요. 제가 다급하게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지훈이가 알면 분명 난리가 날 거예요. 제 절박한 표정에 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오늘 밤은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입장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요 아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길이 좀 막혀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지훈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화장도 하신 것 같고, 옷차림도 그렇고, 전에는 늘 일에 지쳐서 어두운 표정이셨는데, 아들의 예리한 관찰력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지훈이는 저녁도 먹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들킨 걸까? 아들이 무언가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떡집 단골 손님을 통해 지훈이가 제 주변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제 행실에 대해 묻고 다니고 매일 아침 떡집에 들르는 민호 씨에 대해서도 캐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 주말 지훈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작은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민호 씨가 함께 산책하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남자 누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떡집에 온다는 그 남자 맞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남자랑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훈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들의 거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 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기일이 바로 지난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내민 사진 속에서 저와 민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간 잊고 지냈던 제 얼굴에 저런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 미소가 아버지에 대한 배신으로 비쳤을 겁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오해요. 이게 어떻게 오해예요? 어머니가 이 남자랑 손잡고 웃고 있는 게 오해라고요. 지훈이가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사진 속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 왜 접근하는 건데요? 설마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그런 말을. 민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어떻게 믿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떡집 운영하시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저런 사기꾼 같은 놈한테 다 뺏기실 작정이세요. 사기꾼 같은 놈. 아들이 민호 씨를 지칭하는 그 험한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 만나볼 필요도 없어요. 뻔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사는 여자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제비족들 수법. 그 순간 저는 제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가 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식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고통보다 충격과 비참함이 더 컸습니다. 윙하는 이명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당장 저 남자랑 헤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어머니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아들은 차가운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뺨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10년간 남편 병수발을 들고 남편이 떠난 후 3년간 죽은 듯이 일만 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겨우 찾은 작은 행복마저 아들에게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요? 60이라는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과 제가 3년간 떡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1억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나온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훈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돈 봉투를 아들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걱정하는 돈이다. 아버지 목숨값이고 내 3년의 피와 땀이다. 이거면 됐니? 이제 내가 누굴 만나든 상관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그리고 오늘부로 너랑 나 인연 끊는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저는 뒤돌아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자식을 버린 어미가 될지언정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이 모든 서러움을 털어놓고 그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제가 정말 그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작은 의심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독처럼 제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기 전에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삶을 재단하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부모 역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삶과 행복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역시 제 행복을 찾기 위한 길 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모진 이별 후 저는 며칠 동안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칩거했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몸이 좋지 않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 같은 놈.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이것은 민호 씨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온전히 믿고 제 남은 인생을 맡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제 발로 직접 부딪혀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주었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나무향기 가구 공방. 저는 인터넷으로 그 공방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방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의 손길이 닿은 듯한 원목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청년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강민호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제 말에 청년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학생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 강민호 씨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겠어. 솔직하게 말해줘.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공방 안쪽의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장님 많이 힘드세요. 청년의 말에 따르면 민호 씨는 10년 전 이혼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20년 지기 친구와 아내가 눈이 맞아 그를 배신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작정하고 사장님 재산을 빼돌렸어요. 사장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장님은 평생 일군 공장과 집까지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으셨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그런 끔찍한 상처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몇 년간 사람도 안 만나고 폐인처럼 지내셨어요. 그러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이 작은 공방을 차리신 거예요. 빚도 거의 다 갚으셨지만 여전히 여자에 대한 불신이 크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청년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사모님 떡집 갈 생각에 아이처럼 설레어 하시고 밤늦게까지 사모님 드릴 선물 만든다며 나무를 깎으셨어요.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저도 처음 봤어요. 청년의 눈에는 민호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사기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독한 배신을 당한 피해자였고,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3년 만에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듯 저 역시 10년간 닫혔던 그의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 어디세요, 저? 그냥 공원에 나와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가 있다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 씨, 어떻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와라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그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죠. 괜히 선영 씨 아드님이랑 사이만 나쁘게 만들고.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을 잠시라도 의심했던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게요. 제 고백에 그가 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 주면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민호 씨에 대한 모든 오해를 푼 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제게 등을 돌린 채였고,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상의 끝에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지훈이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이번 주말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주렴. 네가 오해하고 있는 그분도 함께 있을 거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도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가 서툰 솜씨로 나물을 무치는 모습이 귀여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지훈이 오면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지훈이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그는 고맙다는 듯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굳은 표정의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지훈이는 그 손을 외면한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강민호 씨도 여기 있어. 아들, 네가 할 이야기는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도 관련된 이야기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가 꺼낸 것은 민호 씨의 신용정보조회서와 과거 파산 기록, 그리고 오래된 채무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래도 이 남자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저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10년 전 동업자 배신으로 파산, 수억 원의 빚. 어머니, 이런 남자예요. 어머니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저는 지훈이가 이런 것까지 조사했을 줄은 몰랐기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시면서도 만나신다고요? 제정신이세요? 그래, 제정신이다. 나는 이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고 만나는 거다. 이 사람은 1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든 빚을 갚았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뭘 하세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민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네. 내가 자네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게. 나는 선영 씨의 돈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네. 나 역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선영 씨를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있네.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지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감상적인 말로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 남자와 계속 만나실 건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럼 선택하세요. 저 남자예요. 아니면 저예요. 저 남자를 계속 만나시겠다면 저 역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습니다. 손주 얼굴도 볼 생각 마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저에게 엄마와 아들의 연을 끊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까지 볼모로 잡은 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편 없이 홀로 떡집을 운영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며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토록 잔인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걸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결정은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지훈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사랑하는 남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잔인한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약한 엄마로만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행복을 제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지훈아, 앉아라.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잃은 듯 울고 있던 저였지만 아들의 잔인한 최후 통첩은 오히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을 깨웠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서랍장으로 다가가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펼쳐 지훈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앨범의 첫 장에는 지훈이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니 지훈이는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때 내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지.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어. 평생 너와 나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는 앨범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지훈이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앨범 속에는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저와 남편은 아들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 약속을 지켰어. 비록 우리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진 못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었지. 아빠는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내게는 더 없이 좋은 남편이었어.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네가 모르는 시간이 있어. 저는 앨범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10년.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아니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느라 바빴던 너는 몰랐을 거야. 엄마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네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 아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냈지. 항암 치료의 고통으로 밤새 신음하는 아빠의 등을 쓸어주며 밤을 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없는 병원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던 적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어.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거동을 못하게 되셨을 때 엄마는 아빠의 기저귀를 갈아드렸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남편의 앙상한 몸을 닦아주면서 엄마는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어.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차라리 저를 먼저 데려가 달라고.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어. 그리고 아빠가 떠났지. 사람들은 엄마더러 고생 끝났다고 위로했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아빠가 없는 텅, 빈집 텅, 빈 떡집. 그 모든 공간을 혼자 채워야 하는 외로움이 엄마를 짓눌렀어. 지난 3년 동안 엄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야. 저는 옆에 앉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나처럼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고 서로를 보듬어 주었지. 이 사람 덕분에 엄마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고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묻고 싶다.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큰 죄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엄마가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이니 제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지훈이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진심이 아들에게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제 삶을 건 한 여자의 눈물겨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지훈이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내 마음을 보여주었더라면 아들이 이토록 아파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훈이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민호 씨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이 함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네, 지훈군. 이러지 말게.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자네에게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을 구했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아닙니다.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갈비찜과 잡채를 그제야 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훈이는 민호 씨에게 그의 과거와 가구 공방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민호 씨는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두 남자가 어색함을 풀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젖주었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라. 아빠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한테 전화하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손주 데리고 엄마 보러 오기. 약속할 수 있겠니? 제 말에 지훈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지훈이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저와 민호 씨 단둘이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뭘요? 다 선영 씨가 강한 분이셔서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그가 제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해지는 일뿐이에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어요? 그것은 청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청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풋풋한 설렘이었다면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후에 단단하고 애틋한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도 비싼 예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저는 3년간 저를 괴롭혔던 기나긴 불면의 밤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게도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아들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민호 씨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악몽처럼 깨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집을 오가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서류 한 장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지훈이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고, 한 달에 한 번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씨를 어색해하던 며느리와 손주도 그의 진심 어린 다정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손주는 나무 할아버지라며 그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민호 씨는 손주를 위해 작은 목마와 책장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원룸은 손주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떡집 역시 변화를 맞았습니다. 민호 씨는 떡집의 낡은 진열대와 의자를 자신이 직접 만든 원목 가구로 모두 바꿔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떡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떡집이 예뻐졌다며 칭찬했고, 저와 민호 씨의 관계를 눈치챈 오랜 단골 손님들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를 제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밤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는 63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정정했고,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망을 넘어선 깊은 교감과 배려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였고,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억지로 저를 원하는 대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며 재워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주기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갑시다. 저도 선영 씨의 남편이었던 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서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떠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나를 축복해주고 있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민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호라고 합니다. 선영 씨 곁을 이제 제가 지켜주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하늘에서 부디 너그럽게 지켜봐 주십시오. 선영 씨,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편은 영원히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겠지만 제 곁에는 이제 민호 씨라는 새로운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다녀온 후 저와 민호 씨의 관계는 한층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정식으로 허락이라도 받은 듯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온전한 부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지훈이네 가족과 민호 씨, 그리고 저는 함께 가까운 교회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우리는 함께 김밥을 먹고 배드민턴을 치고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민호 씨를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부자지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민호 씨를 살뜰히 챙겼고 손주는 내내 나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작은 떡집 운영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민호 씨가 많이 도와줘서 할만해. 제가 가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드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보시는 건 아들의 기특한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 엄마는 지금이 딱 좋아. 우리 두 사람 힘으로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이 작은 떡집이 엄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소중하단다. 제 말에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큰 돈도 넓은 집도 화려한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소박한 일상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춤 배워볼래요? 춤이요?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예순이면 아직 청춘이죠. 왈츠나 탱고 같은 거 멋지지 않아요. 그의 눈이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교 댄스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스텝에 발이 엉키기 일쑤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서툰 몸짓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그의 리드에 몸을 맡기고 있노라면 마치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10년간 남편을 간병하고 3년간 떡집 일에만 매달리느라 잊고 지냈던 삶의 즐거움과 낭만을 저는 그와 함께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떡집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잿빛 같던 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진 것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게 용기를 주었던 오랜 단골 순애 선생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와 민호 씨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나를 만나고 후회한 적 없어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인데 나는 가끔 무서워요. 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봐.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지켜줄게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민호 씨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눈빛만 봐도, 그의 작은 손짓 하나만 봐도 그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남편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아들 같은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이요. 네. 선영 씨 고향 베트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로요. 저는 결혼 후 신혼여행은커녕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바빴고 저 역시 떡집 일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라는 말에 제 가슴은 아이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며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협재 해변 웅장한 성산 일출봉 아기자기한 카페와 맛있는 흑돼지 구이까지. 우리는 10대 커플처럼 손을 꼭 잡고 제주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 사진을 찍어주었고 저는 그의 카메라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선영 씨 행복해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내 꿈만 같아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선영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어두운 공방에 처박혀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겠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 제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주의 밤바다처럼 깊고 낭만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그의 사랑은 조급함 대신 여유와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탐닉하며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슬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아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곁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집 왼쪽 작업대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떡 만드는 일은 서툴렀지만 무거운 쌀가루 포대를 나르거나 가게 청소를 하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동업자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지훈이가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두 분 여행 경비에 보태 쓰세요. 아니다 아들, 네가 번 돈을 엄마가 어떻게... 제 마음이에요. 두 분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는 제가 더 효도할게요. 아들의 훌쩍 성장한 모습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답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하던 우리의 행복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올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 씨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다행히 응급수술이 잘 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앞으로 무리한 활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격렬한 행위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또다시 찾아온 걸까요?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신은 왜 이리도 잔인한 걸까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울지 말아요. 나 괜찮아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거운 가구를 만들 수도 떡집의 꾸준히를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건강을 위해 잠자리를 피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 이제 남자로서 끝인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저는 그날 밤 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격렬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천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빛으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라는 것을.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예전과 같은 밤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62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3년간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를 만나 다시 사랑을 배웠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지만 저는 그와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도 건강도 그 어떤 시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저처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출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도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주인공 박선영 씨와 강민호 씨의 삶은 비단 한 개인의 특별한 사연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외로움이라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역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고독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부한 말이 이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큰 진실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순이라는 나이 3년이라는 사별의 시간, 자식의 반대라는 현실의 벽. 그 모든 것이 선영 씨를 주저앉히려 했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민호 씨 역시 10년이라는 배신의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지만 새로운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보고 그 아픔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었어라며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께 작은 속삭임을 건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에게도 사랑받고 행복해질 권리가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설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시청자분들의 공감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이나 사건이 실제와 유사하다면 이는 순전한 우연임을 밝힙니다. 이 글을 쓰는 작가로서 제 개인적인 감상을 몇 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저 또한 주인공 선영 씨의 감정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과의 갈등 장면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가족 간의 오해와 상처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훈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근원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서툰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오해를 푼 것은 진심을 담은 한 통의 편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인색해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또한 민호 씨라는 인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아픔까지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행복해질 용기를 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물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선영 씨와 민호 씨처럼 늦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